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이크로바이오타하고 당뇨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 사람의 많은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 이 메타볼릭 신드롬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당뇨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 그림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디스바이오시스가 있을 때 그 어떤 질병들에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이아베티스, 당뇨예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그리고 오티즘,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질환, 그 다음에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그 심지어 에이징, 또 알츠하이머 디지즈, 또 캔서, 카디오바스큘러 질환, 그 다음에 알러지 질환들,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오토이뮨 질환,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많은 질환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우리 몸 전신의 장기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게 이제, 2007년, 8년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그 결과들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들이라는 게 많은 질병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으로서 우리가 교과서에 늘상 보지만 제네틱한 프레디스포징 팩터하고 그 다음에 엔바이러먼트 팩터, 이 두 사이의 엔바이러먼트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엔바이러먼트 팩터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환경에 접해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 스킨, 그 다음에 에어웨이, 렁, 그 다음에 오럴,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환경에 접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면적이라고 보면 이 스킨은 1.78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에어웨이, 렁 쪽은 한 탁구장만한 크기라고 그래요. 전체 펼쳐놓고 보면. 그다음 오럴 것은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축구장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몸에서 환경에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면적으로만 봐도 거의 95% 이상이 오랄 것이 해당되죠. 그렇지만 늘상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응? 늘상 뭐 먹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다 장으로 들어가고, 장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떤 반응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걸 먹었을 때 항생제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이상한 좋은 물질도 있지만 나쁜 물질도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에 시스테믹하게 각 장기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건강과 질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일단 그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분해해서, 세균들이 그 음식을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아주 기본적인 역할이죠. 특히 이제 파이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디벨롭, 발달시키고, 또 머추레이션 시키고, 또 훈련하고, 또 디퍼런시에이션, 분화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대사의 과정이 이 세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효소들에 의해서 음식물이 분해되고 어떤 인터메디에이트 메타볼라이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중요한 글루코스, 리피드, 이런 아미노산, 펩타이드 메타볼리즘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 메타볼리즘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하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얼터레이션이 생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오베시티, 타입 2 다이아베티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많은 브레인 질환들이 겉에서 유래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무드라든지 비हे비 행동 양식이라든지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겉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으로 그것에서 브레인에 주는 게 아니라 브레인에서 그것에 영향도 주는 거죠. 그 이제 내분비내과적으로 당뇨에 관련된 걸 오늘 말씀드리는데, 아주 예전부터 사실은 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내분 그 메타볼리즘,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관련이 있다라는 걸 예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2007년 8년 이후에 당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타입 2 다이아베티스하고 오베시티는 것 퍼밀리티와 관련이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아예 그 당뇨, 그럼 당뇨가 또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관련된 그 직접적인 논문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주 서두에 그 초기 슬라이드 동영상에 이런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에 관계없이 사람의 질병은 기본적으로 호메오스타시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거다. 그리고 호메오스타시스가 잘못됐을 때, 호메오스타시스 레인지에 벗어났을 때, 이 벗어난 레인지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서바이벌에게 돌아오는데 이 과정이 염증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돌아오는 과정에 관여되는 우리 몸의 시스템 오르간이 이렇게 내추럴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콜리너직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패스웨이, 또 어드레날 호르몬, 또 마이크로바이오타, 바이레스트.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오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그 건강을 회복시키는 내추럴 힐링 포텐셜이 생기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오타다라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디스바이오시스가 있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내 몸에 내추럴 힐링 포텐셜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거는 이 호메오스타시스 레인지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데, 그게 바로 그런데 이게 돌아올 때 그러니까 호메오스타시스 레인지를 퍼투베이션 시키는 그런 요인이 이제 인플라메이션 트리거 시키는 건데, 그 어떤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몸에서 센싱을 하는데, 그 센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리 너버스 시스템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뮨셀들이 그걸 센싱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인플라메이션이죠.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클리니컬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하나는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미디트 인플라메이션, 이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장이죠, 위장. 위장인데 90% 이상의 위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로 분포하고 있는 세균들, 세균들이 크게 파일럼으로 나누죠. 문으로 나누는데, 이 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문, 강목, 속종, 우리가 동식물을 계통학적으로 나눌 때 그 문에 해당이 되는데, 사람은 그 동물계, 그다음 척추동물 문이죠. 그러니까 문이니까 척추동물 문이니까 사람하고 척추동물로서 같은 그 계통에 속한다고 하면은 가장 하등 동물인 금붕어도 사실은 이 척추동물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금붕어하고 같은 급인 거죠. 근데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하고 금붕어는 유전자가 많이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일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모든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셀 단위로 일어나는 그 생명체 단위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기본 케미칼 리액션 과정은 그 공통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은 이제 공통적이지만 대부분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퍼메크투스하고 박테로데스케 문은 서로 너무 다르죠. 여기 안에서도, 척추동물 안에서도 다 다른데, 여기하고 척추동물이 아닌, 예를 들면 무척추동물이라고 하면은 서로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는 다 세균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세균인 거죠. 전혀 달라요.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요게 각각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박테로데테스하고 프로테박테리아가 그람 네거티브 오르가즘에 속해요. 그래서 이 박테로데테스하고 프로테박테리아가 그람 네거티브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세균의 껍질, 캡슐이 이제 우리가 엔도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엔도톡신이 구조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건데,
이거는 박테리오데스 엔도톡신이고 이거는 프로테박테리아 엔도톡신인데 이게 포스페이트 그룹이 이거는 3개예요. 하나, 둘, 3개고 요거는 2개예요. 포스페이트 그룹이. 그래서 이 프로테박테리아하고 박테리오데스하고 이 LPS, 그러니까 엔도톡신이 많은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죠. 엔도톡신의 이제 리셉터가 뭡니까? 톨락 리셉터 4죠. 그 이네이트 이뮨셀이 가지고 있는 톨락 리셉터 4를 이게 LPS가 바인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포스페이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극하는 강도가 좀 약해요. 이거는 2개니까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포턴트한 이뮤노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뮤노 스티뮬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살짝 자극하기 때문에 이뮨셀을 살짝 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뮨셀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뮨 모듈레이션은 굉장히 이뮤니티를 모듈레이션하고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세균의 하나고 이거는 이게 많이 증식이 돼 있을 때는 이뮨 스티뮬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엔도톡세미아가 생길 수 있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이 증식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많은 염증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로테박테리아에 속하는 균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콜라이, 살모넬라, 비브리오, 헬리코박터, 시도모나스 또는 클랩시엘라, 나이세리아, 햄펠로박터, 시겔라, 에르시니아 우리가 흔히 아는 패소젠도 있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프로테박테리아에 속하고 그렇지만 우리 정상적으로 휴먼에서 한 4% 내외로 건강한 사람한테도 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물론 무조건 나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facultative anaerob이기 때문에 그 산소가 없으면 이 어떤 음식을 발효를 시키는데 산소가 있을 경우는 부패를 시키겠죠. 그래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게 증식하고 더 많이 좀 발효가 아닌 부패를 시키기 때문에 많은 톡신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4% 내외 정도의 프로테박테리아가 있는 반면 이렇게 어떤 질병, 메타볼릭 디스오더라든지 인플라메이션, 캔서 등등 이런 병에서는 10% 이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 배지를 보면 이게 이제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배지인데 이 프로테박테리아는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있으면 더 좋아하고 산소가 없어도 자랄 수 있고 이건 오블리게이터리 어네어로빅이고 패컬터티브 어네어로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장 내에 루멘에 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균들의 증식이 일어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PS가 강력한 면역 자극을 하는 그런 캡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이 프로테박테리아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일, 플랜트, 에어, 바다, 물, 그 프레시 워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프로테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지구상에서 계속 살다 보면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 몸에서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균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상당히 이게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하면 그 패솔로직하게는 에이징도 일종의 로그레이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로그레이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런 요인이 뭐냐면 엔도톡세미아예요. 로그레이드 엔도톡세미아. 그래서 이 프로테박테리아가 증식이 에이징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100살 넘은 사람들을 세균을 조사해 봤더니 이 프로테박테리아 포션이 굉장히 40, 50대처럼 굉장히 적더라라는 걸 밝혀진 논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오텍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기능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화예요, 소화. 그래서 소화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 중에서 소화 중에서 이 폴리사카라이드를 이용해서 숏체인 팻테시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숏체인 팻테시드가 우리가 이제 탄소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가 2개짜리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션 3개짜리, 뷰티릭 애시드 4개짜리인데 이걸 숏체인 팻테시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몸에 피지올로직하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부족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오트 역할 중에 하나가 바이레시드 메타볼리즘이에요. 바이레시드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프라이머리 바일이 나오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리피드라든지 리피드를 이제 이멀지피케이션 해가지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95%는 터미널 일름에서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이 재활용이 되는데, 일부 5%는 약간 그 콜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콜론으로 넘어가서 여기 콜론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세컨더리 바일로 모디피케이션 돼요. 그 중에서 이 세컨더리 바일이 양은 적지만 우리 몸에서 피지올로직하게 시그널링 몰레큘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TGF5에 작용하게 되면 GLP-1이라고 인슐린 시크션 인크레틴에 해당되는 그런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또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FXR 리셉터에 바인딩하게 되면 리피드 메타볼리즘 관련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바이레시드 역할이 대사에도 관계가 있지만 정상적인 세균들이 살 수 있는 해비태트와 니치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역할은 이 세컨더리 바일 중에서 이렇게 3옥소 리소콜릭 애시드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FOXP3 레귤레이터 T셀을 인덕션해요. 그래서 콜론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콜론은 항상 다양한 이 안티제네시스를 갖는 세균들이나 데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염증으로부터 프로텍션하는 Trex를 인덕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서두에서 아주 초창기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레시드가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액션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디스바이스가 왜 생기느냐? 조금 전에 그 프로테박테리아 증식이 디스바이스의 대표적인 건데, 프로테박테리아는 산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산소가 있으면 증식한다고 그랬죠. 그 산소가 장내에 산소가 원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들어오는 거를 이 콜로노사이트는 이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하게 돼서 루멘에 있는 그 오토 사츄레이션을 낮추는데,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콜로노사이트가 3일이면 탈락해서 떨어져 나가요. 굉장히 그 액티브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리ኳ이먼트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은 걸 쓰게 되는데, 그 높은 그 에너지 효율의 그 재료가 뭐냐면 패티 애시드예요. 그 패티 애시드 중에서 특히 이 콜로노사이트는 그 뷰트릭 애시드를 사용하게 돼요. 뷰트릭 애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뷰트릭 애시드를 사용할 때 탄소가 4개니까 이 TCA 사이클에 들어갈 때 아세틸코에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아세틸코에는 그 탄소가 2개죠. 탄소가 2개, 그러니까 4개가 2개로 쪼개서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 그 2개 중에서 탄소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라예요. 그 베라 쪽에, 베라 탄소 쪽에 그 산소가 달라붙는 걸 베라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베라 옥시데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시전을 계속 빨아들여야 베라 옥시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루멘에 있는 산소가 베라 옥시전을 통해서 계속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라 옥시전이 안 일어나고 그 베라 옥시전 되려면 아까 뷰트릭 애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프리커스는 뭐냐면 폴리사카라이드라고 그랬죠. 이 폴리사카라이드를 우리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은 뭐냐면 야채, 질긴 야채에 많은데, 그 야채를 만약에 잘 먹지 않는다. 그럼 재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뷰트릭 애시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먹어도 장 안에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균주들이 균주들이 있는데, 이 균주들이 부족하면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게 되면 콜로노사이트는 얼터너티브하게 뭘 쓰게 되냐면 글루코스를 사용하게 돼요. 글루코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글루코스는 그 산소 없이도 어너에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일어나서 ATP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산소가 이 루멘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테박테리아가 산소가 많아지면 증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드라이버가 뭐냐? 산소고, 그것 때문에 패컬타티브 어너에로빅인 프로테박테리아가 증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8년 11월에 사이언스 페이퍼 리뷰 아티클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콜로노사이트 메타볼리즘이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콜로노사이트 메타볼리즘이
재료가 뷰트릭 애시드가 부족했을 때. 근데 이제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균들은 특히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일주일만 쓰고 나면 이 균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스바이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당뇨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균들에 의해서 특히 좋은 균들은 이렇게 이제 베네피셜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 에피셀 퍼메어빌리티를 잘 인텍트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LPS는 엔도톡신은 이 퍼메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LPS가 인터널 베리어를 뚫고 들어가면 시스테믹한 메타볼릭 엔도톡세미아가 생기고 이 엔도톡세미아 때문에 리버, 팻, 머슬에서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겨요.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엔도톡세미아예요. 엔도톡신이란 말이죠. 평상시에 누구나 이런 프로테박테리아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LPS가 역할을 이 안으로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몸의 피지올로직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LP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페이트 그룹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포스페이트를 떼버리게 되면 LPS가 액티브 폼에서 인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LPS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일 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인테스티널 에피셀에서 나오는 인테스티널 알칼라인 포스파테즈 엔자임이 있어요. 그게 이거를 인액티브 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또 거기다가 바이타민 D가 이 알칼라인 포스파테즈, 인테스티널 알칼라인 포스파테즈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인테스티널 배리어의 이 배리어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고 LPS로부터 프로텍션 하는데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엔자임이 있는데 이게 에이실 옥시 에이실 하이드롤라제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이 엔자임은 이 LPS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리피드 모이에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에서 4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 LPS가 인액티베이션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엔자임에 의해서 이 LPS가 정상적으로는 어떤 이 인테스티널 배리어를 통과 못하게 하고 이거를 인액티브 시키는 프로텍티브한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대사질환하고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영국의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평생 연구하신 분 중에 하나가 스티그 백마크라는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94살인가 그래요. 그럼 그분이 평생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휴먼이 웰빙을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뉴트리언트, 몰레큘이 적어도 오버 2 밀리언, 200만 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 몰레큘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콜로닉 박테리아에 의해서 퍼멘테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콜로닉 박테리아가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인 세균이 많다고 했을 때 이게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질병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대사질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13년 네이처 페이퍼에 이런 제목으로 그 논문이 발표됐는데 메타볼릭 디스오더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뭐냐? 그럼 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진 리치니스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lack of gene richness. 진의 다양성이 부족하게 되면 메타볼릭 디스오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균주들의 변화를 이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뇨 환자가 있는 거는 펑셔널하게 또 균이 어느 하나가 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이버시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균이 불규정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어떤 거는 줄어들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당뇨 환자들 이제 지놈 와이드 메타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를 해보면 2012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균들이 많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오포튜니틱 패소젠. 이 오포튜니틱 패소젠이 뭐냐면 프로테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테박테리아. 기회균. 이것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테박테리아.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균들의 어떤 클러스터링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메타볼릭 신드롬하고 타입 2 다이베티스, 인슐린 센시티비티
이거는 다 이런 것들은 메타볼릭 엔도톡세미아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메타볼릭 엔도톡세미아는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 발표한 논문들 있죠. 여러분 타입 2 다이아베티스 가장 핵심적인 소견이 뭐냐면 인슐린 레지스턴스잖아요.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게 되면 하이퍼 인슐리네미아가 생겨요. 레지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하이퍼 인슐리네미아가 생기면 어떤 메타볼릭 이펙트가 나타나냐 그러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드린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더 심해져요. 더 가속화되고 또 인슐린이 너무 높다 보면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장애가 와요. 디슬리피데미아,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와요. 그리고 인슐린 자체가 어느 레벨이 넘어가면 이 엔도셀리얼 센시티비티가 바소 컨스트럭션이 돼요. 그래서 하이퍼텐션이 유발되고요. 디슬리피데미아가 있기 때문에 오베시티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나볼릭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은. 그래서 자꾸 라이포제네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베시티가 생기게 돼요. 또 이 인슐린 자체가 인플라메이션 유발시켜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은 타입 2 다이아베티스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실 높게 하는 약에 쓰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이런 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도 제가 당뇨를 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머스큐로스켈레탈 페인이 있어서 오는 환자들이 당뇨 환자한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있으면, 하이퍼글루코세미아가 있으면은, 노시셉터가 센시티비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인슐린을 쓰고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오베시티가 심해요. 뚱뚱하고 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더 아파요. 더 많이. 그래서 인슐린 레지스턴트가 이 하이퍼인슐리미아를 일으키고, 하이퍼인슐리미아는 또 이거를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뇨 때 생기는 만성 질환들, 합병증들을 예방하려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슐린을 씀으로써 인슐린 분비하는 약을 씀으로써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물론 포지티브한 점도 많이 있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이 당이 너무 높은 상태 자체도 문제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약을 쓰는 거는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썼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경험으로 봐도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약은 이렇게 롱텀하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하고 인슐린 센시티비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이네이트 이뮨 셀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녹시어스한 요인, 어떤 내 몸에 해로운 요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물질적인 요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센싱해서, 그걸 반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네이트 이뮨 셀이기 때문에 디펜스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센서가 바로 톨락 리셉터잖아요. 몸에 녹시어스한 시뮬라이 뭐냐면 템프라고 그래요.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 댐프는 뭐 데인저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 이건 데인저는 펜프는 패소젠이니까 세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댐프는 데인저니까 내 몸에서 이제 스스로 생기는 엔도제너스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셀 데브리들, 대표적인 미토콘드리아 데브리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셀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 중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무 많아서 문제 생긴 게 뭐예요? 유릭애시드잖아요. 유릭애시드 같은 게 이 댐프라고 그래요. 유릭애시드 댐프. 이런 것들을 센싱해서 하는 게 톨락 리셉터, NRL 리셉터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인지가 되면 이네이트 이뮨 셀이 인플라메터리 리액션이 일어나죠. 인플라메터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돼요. TNF 알파, R6, I1 같은 것들 나오게 되면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포 안에서 DNA, 세포 안에 핵 안에 DNA가 있어야지 세포 사이토플라즘에 DNA가 있으면 곤란하죠. 그럼 뭔가 침입받은 거거나 아니면 자기 핵이 깨져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센싱하는 게 시스템이 CGAS 스팅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걸 센싱해서 그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 적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DNA가
사이토플라즈믹 DNA면 바이러스 DNA일 수도 있고 세균의 DNA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있게 되면 그걸 센싱해서 반응하는 거 인터페론이라든지 프로인플라메이터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또 생기니까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이 댐프 팸프 중에서 NLRP3 인플라마즘이 일으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릭 애시드 크리스탈,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세균 중에 LPS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또 사이토카인,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포트하는 이 논문들의 리스트가 여기 있어요. 요 최근에 이제 또 그 설탕이 나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식품 회사에서 이런 non-nutritive sweeteners, 제로 칼로리, 제로 콜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몸에 좋으냐? 이것도 아주 매우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카린이라든지 스크랄로스 또는 스테비아, 아스파탐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오트의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특히 사카린과 스크랄로스는 글루코스 리스폰스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임페어돼요. 예. 당뇨에서 오히려 당뇨 때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스위트너를 쓰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뮤노로지컬하게 T셀 미디트 리스폰스가 일어나는데 아주 비정상적으로 T셀 리셉터 시그널링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최근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인슐린 레지스턴스 생기는 건 이제 너무 장명한 게 메타볼 엔도톡스미 LPS에서 로우 그레이드 시스템 인플라메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시스템에 여기 엔도톡스미가 있으면은 리버, 패트, 티슈, 또 팬크레아스 이런 데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머슬 이런 데서 인슐린 레지스턴스 생긴다는 거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또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만드는 좋은 베네피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만드는 숏체인 패티시드가 부족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런 리셉터에 가서 작용하게 돼서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임프루브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죠. 또 바이레시드 얘기했죠. 바이레시드가 또 어떤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쉐입을 모디피케이션 시키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오타 디스바이시스를 일으키는 거죠. 바이레시드가 부족하게 되면. 그 또 하나는 브랜치 체인 아미노시드의 그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생기는데 디스바이스가 있으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숏체인 패티시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인크레틴 같은 걸 분비하게 하고 또 시그널링 몰레큘로 직접 이 리셉터에 직접 작용을 해서 이런 아드버 티슈라든지 이민셀, 것 앱셀을 작용을 해서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이고 또 이 에피제네틱 이 숏체인 패티시 중에서 특히 이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당뇨나 오베시티에서 이 리셉터 작용해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 한다는 거고 또 라인 온 메틸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휴먼 지놈이 그 하이 메틸레이션을 보는 그런 인디케이터로서 라인 온 메틸레이션을 보는데 특히 캔서 환자에서 이런 걸 하이퍼메틸레이션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타볼릭 디스오더 경우도 이 라인 메틸레이션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인 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제가 루푸스 강의에서 이제 라인 원에 대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 몸에 엔도지너스 레트로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이게 하나 중에 하나가 라인 원이라는 그런 이제 RNA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핵 안에 있는 거죠. 휴먼의 RNA가 아니고 바이러스 RNA인데 이게 라인 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이거를 레트로바이러스 RNA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 우리 호스트 입장에서는 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피제네티컬리 요거를 진 익스프레션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메틸레이션이잖아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이게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그 메틸레이션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볼릭 디스오더도 이 라인 메틸레이션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레시드가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레귤레이션하고 인슐린 센시티비티 증가시킨다라는 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레시드 리셉터에 작용하게 되면 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또는 리피드 메타볼리즘의 레귤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바이레시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트 컴포지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멘살이 살 수 있는 헤비테트 니치를 제공한다는 거죠. 바이러시드가. 이 브랜치 체인 아미노애시드가 높게 되면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상으로 뭐냐면 mTOR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굉장히 그로스하고 프롤리퍼레이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에디퍼스 티슈가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나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브랜치 체인 아미노애시드가 높게 되면은 이 IRS1 프로테인을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치 체인 아미노애시드에는 이 아카멘시아 루시노필리아라는 거는 이 브랜치 체인 아미노애시드에 있는 카본을 소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족해지게 되면 이걸 이용 못하니까 인슐린 레지스턴스 생겼는데, 이걸 만약에 이 균이 당뇨에서 많아지면 좋은데, 이게 균들이 이거를 카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브랜치 체인 아미노애시드에 있는 카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레벨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 레벨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글루코스 메타볼즘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및 인슐린 레지스턴스 생기는 그런 스트레인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아카마시아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랜치 체인 아미노애시드의 카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BCAA를 레벨을 떨어뜨려서 인슐린 레지스턴트에 오히려 좋은 레지스턴트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락토바실러스는 또 글루코스 메타볼즘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준다라는 거고, 피클로박테리움 프라우스치니아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좋아지게 한다. 이거는 대표적인 그 뷰티릭 애시드 프로듀서 박테리아예요. 이건 좋은 쪽이고, 프레버털라 코르피, 이거는 오히려 이 당뇨뿐만 아니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관련이 있는 균주인데, 이거는 인슐린 레지스턴트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비피더박테리움 스피시스는 이것도 글루코스 메타볼즘을 좋아지게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주는, 당뇨에 오히려 이런 균주들을 오히려 사용함으로써 당뇨를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라셀이 이제 인슐린 시크레션 하는데 이제 그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슈거가 예를 들어서 높아지게 되면 그 ATP 생성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ATP 생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 포타시움 채널이 이플럭스가 떨어져요. ATP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여기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되거든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포타슘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가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칼슘 인플럭스가 늘어나게 되고, 인슐린 시크레션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슈거가 블러드 글루코스가 높아지게 되면 ATP 생성이 증가되고 포타슘 채널이 닫히게 되고, 그럼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상태가 안 되게 되고 칼슘 리플럭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슐린 시크레션이 증가된다는 그런 인슐린 시크레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또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인슐린 이제 베라셀에서 인슐린 인슐린 트래피킹이 뭐냐면, 이게 인슐린을 이제 베지클로 싸가지고 분비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중에 특히 펩티드 글라이칸, 그런 포지티브 오르가니즘에 있는 이 캡슐이죠. 이게 펩티드 글라이칸 성분인데, 이게 이 NOD에 NOD1 라이건드로 작용해서 NOD1에 바인딩하게 되면은 이런 이 과정들에 의해서 프로인슐린이 있는 베지클이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시크레션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인슐린 시크레션에 직접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얼터레이션을 좋아지게 하면 글루코스 메타볼즘을 좋아지게 할 수 있죠. 동물 실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디스바이오틱 심한 마우스를 이렇게 안티바이오틱을 썼을 때 좋지 않은 균들 다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증가되고 글루코스 톨러런스가 좋아진다는 그런 실험이 있고요. 또 FMT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변이식이죠. 쌍둥이를 가지고 해봤더니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차이가 나더라. 그 쌍둥이 중에서 한 애는 그 당뇨 환자에 있는 변을 주고, 아니면 정상적인 균주를 줬을 때
피컬 트랜스퍼런트 했을 때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같은데 이 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다른 균을 줬을 때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실험이 이 휴먼에서 있는 실험도 있고요. 락토바실루스가 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호전시킬 수 있는 세라피틱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모듈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당뇨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떤 다이어트가 글루코스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균들이 늘어나게 돼요. 라이포폴사카라이드가 증가되게 되니까 좋지 않겠죠. 인슐린 레지던스 생기게 되고 하이파이버 다이어트가 했을 때 이 균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뷰트레이트 프로듀싱 박테리아가 증가돼서 인슐린 센시티비티와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고 또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했을 때 어떤 지누스 프로렉탈의 어떤 지누스를 증식시켜서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모듈레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피컬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다이어트리 인터벤션, 하이파이버 다이어트, 로팻, 로캅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인터미턴트 패스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약물들, 세균, 그러니까 항생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일부, 이건 항생제 자체는 제너럴하게는 디스파이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템포러리하게 항생제를 써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은 뭐 당연한 엑서세이즈 자체가 장내 미생물을 굉장히 모듈레이션 시켜가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 스트레스가 아주 나쁘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도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법들이 약간 리미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글루코스 메타볼리즘하고 마이크로 스페시스의 그 각기 너무 다양하게 복잡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다 모디피케이션 시킬 수 있느냐. 아직 좀 부족하다 정보가. 또 개인차가 너무 심하다.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스타디가 웰 디자인된 클리니컬 트라이가 별로 없다. 왜냐면 사실 스타디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의 문제가 아직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베이스 치료에 대해서 아직 레귤레이션이 아직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 포스트 메타볼리즘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밀가루 음식이 왜 안 좋으냐? 는 이게 이제 2011년에 피저널 리뷰 저널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알레시오 파사로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전 이거 연구했을 때는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걸 연구하고, 많은 획기적인 그런 결과를 낸 다음에 하버드 대학으로 갔는데, 이 밀가루는 글루텐 때문에 나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글루텐은 글루테닉 애시드하고 글리아딘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 장내에서 디펩티다제 4라는 그 효소에 의해서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닉 애시드가 쪼개져요. 그러면 글리아딘은 CXCR3라는 리셉터에 바인딩하게 되고, 그 에피셀 그 시그널링을 주게 되면 조놀린이라는 물질이 분비하게 되면 에피셀셀에 있는 리셉터 EGFR이라고 해서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에 바인딩하게 되면 타이트 정션이 디스어셈블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타이트 정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테스텔 루멘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세균들, 톡신들 이런 것들이 시스테믹하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서브뮤코에 들어가서 이뮨셀하고 반응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종의 이런 염증, 오토이뮤니티, 캔서를 일으키는
바이올로직 도어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저널린이. 그 저널린이 생성이 자꾸 대기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밀가루도 그렇고 안티바이오틱스도 그렇고 미코사 인플라메이션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또 밀크, 우유가 왜 나쁘냐? 우유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유가 나쁘다라는, 좋지 않다라는 이 논문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소개하면 2019년 사이언스 페이퍼에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우유에 락토스가 많잖아요. 락토스는 엔테로코커스라는 균, 정상적인 균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양이 많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엔테로코커스 익스펜션 시켜요. 이 엔테로코커스는 특징이 이뮤노 스티뮬레이션을 시키는 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익스펜션 되게 되면 어떤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을 인덕션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실험 모델을 가지고 그래프트 버스 호스트 디지즈 실험 모델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사이언스 2019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이런 음식들,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라는 거. 이 메커니즘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거 잘 살펴보시면 되고, 물론 우리가 베지터블 이렇게 내추럴 프로덕트 푸드 이런 것들 먹었을 때 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 내에 있는 이 세균들에 의해서 한번 걸쳐서 분해가 돼서 우리가 흡수되고 하는 뉴트리언트가 만들어져야지, 이 다이렉트하게 여기 엘리멘터리하게 만들어진 그 가공적인 식품들을 직접 흡수가 돼 버리면 이것들이 사용할 서브스트레이트가 부족해지니까 얘네들이 많이 죽어요. 좋은 세균들이. 그렇게 되면 디스바이스가 생기는 거고, 그 결과로 염증이 유발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장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를 이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휘트그레인, 밀가루, 우유, 심플 슈가, 맨메이드 푸드, 가공식품들, 베지터블을 70%로 먹어라. 피쉬나 씨푸드가 좋다. 미트는 한 20% 이하,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하루에 200g 이하를 먹어라.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다. 패스팅도, 인터미디언트 패스팅도 아주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함풀 박테리아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도 이제 함풀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거 죽이고 프로테인 박테리아를 미니마이즈 시켜야 된다. 그런 방법이 이 자연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이 바이오시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함풀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고, GI 디톡스는 죽은 시체 균들을 캡처해가지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써야 돼.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클린자임은 뭐냐면 이제 장내에 어떤 바이오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세균들이 어그리게이션, 클러스터링을 이루어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도 안 듣고 이런 걸 써도 잘 안 들어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로 그걸 먼저 분해시켜서 이 엉어리를 녹여가지고 분산시킨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쓰게 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클린자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스타인al 배리어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코사 인플라메이션, 칼프로텍틴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수술해서 검사를 해보면 칼프로텍틴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미코사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테스타인al 에피셀이 리제너레이션 될 수 있도록 빌딩 블록인 글루타민하고 그 다음에 초유 성분이 영아의 GI 뮤코사를 머추레이션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 뮤코바치라는 게 아주 이거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장내 헤프테타 니치를 좋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바일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잘 일어나야 되고, 안티바이오틱스를 가능하면 피해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세균들도 서카디안 리듬이 있어요. 그 애들도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안 자고 있으면 얘네들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디스바이스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이 뷰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균이 들어있는 게 바이오터 하이예요. 그래서 뷰트릭 애시드 만드는 균이 부족한 사람들은, 디스바이스 있는 사람 많이 부족해요. 되게 일반적으로. 바이오터 하이 캡슐 포르테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를 볼 때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들한테 조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1, 2, 3, 4 등급을 나눠가지고 환자들의 디스바이스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사람들 분명히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디스보이스가 보나마나 있어요. 안티바이오틱스를 썼던 경력, 수술 과거력이 있다든지 PPI를 뭐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썼다든지 SSRI라든지 스테틴, 엔지오텐신 컨버터 혈압약이죠. TCA, 트리사이클 안티디프레센트, 멜포르민 같은 락사티브 이런 거 썼으면은 디스바이스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들 중에서 1000개 이상이 장내 세균 중에 특히 40개 이상의 스트레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스트레인을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크로스를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디스바이스를 유발시킨다라는 게 2018년 네이처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당뇨와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당뇨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당뇨 치료하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테 뭐 약만 쓸 게 아니고 이런 식이요법이라든지 지하의 디스바이시스를 모디피케이션 시키고 모듈레이션 시켜가지고 당뇨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지식이 마이크로바이오타입니다.